2023년 7월 26일 밤입니다. 이 방송은 27일 날 나갈 겁니다. 이정훈입니다. 6.25 전쟁이라고 하는 한국전쟁은 이승만 대통령이 막았고요. 그리고 정전협정 체결하고 나서 한 15년 후쯤에 또 한 번의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제2차 한국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박정희가 막았다라는 것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오늘 드리는 설명은 요즘 기자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합니다. 고참 기자가 되면 박사학위를 많이 따는데 연합뉴스의 문관현 기자라고 있습니다. 고참 기자죠. 고려대학교 북한대학원에서 북한학과에서 박사를 한 그러한 공부하는 기자인데 어젠가요 제가 광주광역시에 가서 국민생활안보협회에서 하는 세미나 사회를 봤습니다. 그날 문관현 기자이자 박사가 아주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전체제의 불안정성과 주한미군 대응 방향. 제목은 평범한데 여기에서 뜻밖의 저도 잘 몰랐던 제2차 한국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1차 한국전쟁에 대한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6.25 전쟁입니다. 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이 전쟁은 일단 끝이 났습니다. 참고로 이 6.25 전쟁은 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1129일간 전쟁을 한 겁니다. 근데 미국은 자기네들이 이제 자기들 시간이 또 하루 늦게 가는 데다가 참전 결정은 또 늦게 했기 때문에 6월 27일부터 전쟁 기간으로 잤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이틀 적은 1127일의 전쟁을 6.25 전쟁으로 봅니다. 이 전쟁이 53년 5월 7월 27일 날 끝난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정전협정 체결을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조국 해방전쟁 전승절이라고 기념을 하고 있죠. 요 앞선 방송에서 북한이 올해가 70주년이니까 김정은이가 나와야 되는데 혼자 나오면은 한미연합군이 미사일 무견하면 김정은이 골로 가죠. 그래서 외국 대표단을 극구 모셨습니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도하 방송에 다 나왔죠. 러시아의 쇼이구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는 와중에 평양의 순환비행장에 내려서 북한의 국방상과 악수하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국회 부의장을 대표로 한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오기 직전에 이 김정은이가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능원에 참배를 했습니다. 열사능원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북한은 혁명열사릉 이런 게 있는데 우리도 부산에 가게 되면 유엔군 묘지가 있죠. 그것처럼 중국은 6.25 전쟁 때 중공군이 참전을 했는데 그때 전사한 중공군들을 열사능원에 이렇게 만들어놨죠. 거기에 김정은이가 가서 참배를 한 겁니다. 즉 중국이 와줘서 너무 좋다 하고 딸랑딸랑 짓을 한 겁니다.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왔기 때문에 김정은은 마음 놓고 아마 27일 날 밤중에 열리겠죠. 이 방송에 나갔을 때 이미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열병식을 할 겁니다. 어떤 무기를 내보이고 어떤 무기를 자랑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아마 지금 정보당국은 미림 비행장에 모여있는 북한의 무기를 보면서 대충 파악은 다 했을 겁니다. 화성 18형을 보일지 어쩌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북한의 사정이고 지금 우리는 하나에서 지금은 다 방산을 하나가 하니까 레드백이라고 하는 우리가 K-21 신형 장갑차가 있는데 그걸 토대로 호주의 요구에 맞게 개조 개량한 레드백이라고 하는 장갑차 129대 호주 판매에 성공했다라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의견은 이겁니다. 그 무기 자랑이 중요하냐, 무기 수출하는 게 중요하냐. 저는 무기 수출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날라옵니다. 돈이 한 몇 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봤었는데 꽤 어쨌든 원래 우리가 조만간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이 되려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스티그너스 KC-330 공중교비기가 하와이에서 싣고 온 6.25 전쟁 때 카츄샤로 참전했던, 그리고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우리 카츄샤 장병의 유해를 맞았습니다. 그 돌아가신 카츄샤의 형은, 옛날에는 참 형제 많은 집은 다 군대 갔잖아요. 외아들 정도만 안 갔고. 그래서 어떤 집은 많은 사람이, 형제들이 나이 차이가 안 나니까 전쟁에서 많이 죽었는데, 이 집은 형도 육군으로 가서 전사하고, 이분은 카츄샤로 해병대 따라가서 전사하고, 그 동생분은 지금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전사자 이제 형님은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미군 유해와 같이 장진호 전투 현장에서 발굴돼 갖고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군 유해로 밝혀져서 돌아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서울공항에 가서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전협정을 레드백 수출과 우리 돌아온 한국군 전사자 유해 맞이하는 걸로 치르고 있고, 북한은 자기네가 이겼다고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면을 보게 되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와서, 또 중국의 국회 부의장 대표단이 와서 외국들이 인지를 대줬기 때문에 하는 안전판을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세를 떨겠죠. 자, 이렇게 해서 1차 한국전쟁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1129일간의 전쟁을 치렀던 것. 미국은 6월 27일부터 작전한 걸로 보기 때문에 1127일간 전쟁을 치렀다고 봅니다. 참고로 미국 육군에서는 2차 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한테는 다 참전 기장을 주죠. 그리고 거기에 정식 전투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2차 한국전쟁, 우리 문관현 박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게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이 베트남에 참전을 합니다. 참전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뭔가 하면 DMZ에서 게릴라 부대를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게릴라 부대를 막기 위해서 치고받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베트남 전쟁에 가려서 조용한 전쟁, The Quiet War 또는 DMZ War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기간은요 66년 10월 5일부터 69년 12월 3일까지 1128일간입니다. 66년 10월 5일부터 69년 12월 3일까지 이 기간 사이에 있었던 가장 유명한 침투 사건은 68년도에 있었던 121 사태. 북한 124군 부대가 청와대까지 습격해서 박정희 목을 따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건이죠. 그리고 그해 겨울에 울진 삼척으로 인민군 특수부대가 들어옵니다. 121 사태 직후 이틀 후에는 미 해군 푸에블로함이 동해 원산 앞바다에서 북한에 납포돼서 전원 체포가 되고, 그 다음에 69년도 4월 15일 날에는 미 공군의 EC 완기가 한경남도 해안을 따라가다가 북한의 미그 15가 맞을 겁니다. 미사일 맞고 격추해서 전원 다 숨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66년 10월부터 69년 12월 3일까지 1128일간 한반도에서는 아주 조용한 전쟁이 있었다는 게 문관현 박사의 설명입니다. 이거를 미국에서는 The Quiet War, 조용한 전쟁, The Second Korean War, DMZ Conflict, DMZ 사태,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면요, 우리 그때는 이때 이제 청룡 보내고, 그 다음에 맹호가 가고 백마가 가서 전투부대가 가서 베트남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북한은 우리를 밀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DMZ, 그때만 해도 이 군사분계선에 이 목책이라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세워놓은 거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오기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사들도 이렇게 홀을 파고 이렇게 지키는 거지 앞에만 특별히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침투를 했죠. 이때 이 기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을 뒤집기 위해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상당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121 사태고, 그리고 나서 그해 가을에 68년도 9월 달에
인민군 부대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1, 2, 4, 5 부대로 1, 2 사태로 한방 당하고 푸에블람 사건으로 당해서 데프콘 3까지 선포했다가 그리고 울진 삼탁 당하기 직전에 이 파주 쪽으로 인민군 부대가 들어오는데 그때는 우리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박살을 냅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도 이제 계속 치열하게 치고받고 하다가 이제 69년부터 이제 이게 북한이 더 침투를 안 하게 되는데 이때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있는 게 아니고 유엔군 사령관이 있을 때입니다. 유엔군 사령관이 본스틸이 있고요. 본스틸이라는 사람은 우리 38선을 대령 때 38선을 이렇게 긋자라고 한 아주 그래서 역사에서 나오는 사람이죠. 이 본스틸이 그때 이제 대장 계급을 달고 주한미군 사령관급 유엔군 사령관을 하면서 딱 이 양반이 오자마자 이 제2 한국전쟁, 조용한 전쟁, DMZ 컨플릭트가 벌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해서 쉽게 말하면 지금 전방에 가보면은 군사 분계선은 그대로 있지만 그 뒤 2km쯤에 있는 남방 한거산에는 철책이 다 있습니다. 쫙 철책이 동에서부터 서로 닫혀져 있죠. 그 다음에 철책 좌우로는 사계 청소라 그래서 나무도 다 비어갖고 짐승이든 사람이든 나타나면 다 보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GP를 만들고 GOP를 만들고 쫙 하면서 이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이제 본스틸 사령관이 오면서 쭉 하면서 그게 이제 대침투 계획이란 걸 만들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준비하는 게 임진 스카웃이라는 정찰 부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민군 침투 부대가 들어오면 걔네들을 맞아 싸우기 위해서 ACTA라고 하는 거는 Advanced Combat Training Academy. 그러니까 전투 훈련 학교를 세우는 거죠. 실전 전투 학교라 그럴까. 그래서 이거를 한국에 설치합니다. ACTA, 악타 스쿨을 만들고 비슷한 시기 1년 후에 미국도 이제 웨스트모어 장군이 베트남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도 거기다 르컨더 스쿨을 만듭니다. 르컨더로 르커너상스라는 건 정찰이고 커맨더 앤드 도그보이 스쿨을 만들죠. 그래서 미국이 한국과 베트남에서 이 하도 게릴라전 베트공하고 공산 무장 공비에 시달리니까 그걸 만들어서 요원들을 키워서 막기 시작합니다. 이 남방 한계선을 싸우면서 또 이걸 하면서 이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게 아까 말한 대로 화이어트 원인데 이때 희생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문 박사의 정리에 따르면은 미군이 75명, 한국군이 299명 전사했습니다. 인민군은 397명이 넘어왔다가 죽었고 12명이 생포됐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2차 한국전쟁, 조용한 전쟁의 핵심인데 저는 그 임진강 건너가게 되면은 그쪽에 고랑포가라고 하는 임진강이 쭉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데 이 깊어 갖고 사람이 건너갈 수가 없는데 고랑포가 하는 데만은 여울이에요. 거기는 자갈이 쭉 깔려 있어서 물이 얕아요. 거기는 건너가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그쪽으로 넘어오죠. 신라 때도 그랬고 고구려도 그랬고 고려 때도 그랬고 조선 때 다른 데는 배를 타야 되는데 김신조도 그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늘 인민군 무장공비 침투 루트는 거기였던 거죠. 거기서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은 거기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김신조가 이제 철책 긋고 넘어오는 그런 이게 모형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게 되면 미군 초소가 있었는데 그때 뭐 발견하지 못했다, 잠자고 있었다, 뭐 그런 설명들이 붙어 있어요. 그걸 쭉 보고 있노라면은 인민군 김신조를 위주로 한 특공대만 대단한 것 같고 우리는 어리뻥뻥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김신조 부대가 들어올 때 뭐 1시간에 12km를 걸어왔다 뛰었다 그러는데 산악에서 제가 몇 차례 이 방송에서 야간 산행하는 거를 즐긴다고 말씀드렸고 보여드렸는데 제가 산을 꽤 타거든요. 산악에서 해보면은 배낭 메고 오르막길에서 1시간에 3km 가기 바쁩니다. 못 가요. 4km 못 가요. 평지면 저도 4km 더 갑니다. 근데 오르막길 있고 하면은요
한 2.5, 3km밖에 못 갑니다. 12km를 간다? 12km는 저도 뭐 마라톤 매니아까지는 아니지만 마라톤 조금 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10km를 1시간 조금 안 되게 뜁니다. 하프 마라톤은 2시간 좀 넘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1시간에 10km 가는 거예요. 뛰는데도. 이게 일반인들이 잘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제가 좀 나이가 많다 그래서 늦겠지 그러지만 젊은이들도 저보다 빨리 가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선수들이라면, 마라톤 선수라면 1시간에 20km 갑니다. 그건 인정해요. 또 육상 선수들은 15km, 20km 가는 건 아는데, 그래도 그렇지 특수전 훈련을 했다고 해서 배낭 메고 총든 친구들이 1시간에 12km 간다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근데 김신조 세력은 12km 갔다고 다 써놨고 영웅화 시켜놨거든요. 저 북한산에 가면 사모바이에 김신조들이 숨어있던 그런 표시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걔네들이 굉장히 그 추위하고 싸웠던 건데 그걸 대단한 걸로 묘사되어 있고,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에 가보면은 그 1, 2, 4대 때 총 맞은 소나무니, 또 저쪽에 가게 되면은 그 바위에다가 우리가 막 기관포로 쏜 뭐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그거 보게 되면 김신조 세력이 굉장히 빨랐던 걸로 묘사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때 김신조 세력이 내려와서 31명이 죽고 1명이 생포됐죠.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31명이 전사했습니다. 거의 동소가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안보를 뭐 한다고 하면서 북한서 침투한 거를 영웅적으로 묘사하고 우리는 벙벙벙벙 어벙하게 당한 걸로 해놔요. 파주에 가면은 아까 말했던 김신조 루트 설명이 쭉 있으면서 잘 뚫고 들어왔다, 우리는 바보다, 결국 그런 뉘앙스로 설명이 돼 있는 거죠. 이게 문관영 박사가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해 68년도 9월 달에 인민군이 또 내려왔는데 파주 일대에서 우리가 작사를 내죠. 그리고 그때 작살낸 그 인민군들을 적군묘지에 우리가 묻어놔 줬잖아요. 그 적군묘지를 갖고 뭐 문재인 정권은 뭐 북한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죠? 그래서 이제 문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 적군묘지하고, 그리고 그때 우리 9월 달에 그 승리한 거는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 9월 달에 그 승리한 거 하고 김신조 잡기 위해서 우리 전사한 31명의 호국 영령들의 그 동상을 그 지역에 쫙 세워가지고 김신조가 이 침투하는 모형 해놓은 거 앞에 딱 내려다보면서 이 자식, 이렇게 해야죠. 우리가 영웅화할 거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제2차 한국전쟁 때 우리를 구해준 희생자, 전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관영 박사하고 저하고 의견이 딱 맞아서 이거를 좀 공론화시키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66년, 7년, 8년, 9년의 치열한 전쟁을 박정희 때 치른 거죠.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야, 진짜 안 되겠구나 해서 길을 쓰고 하는 게 번개사업이라고 하는 방위산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오원철 제2경제수석이 주도를 했고, 그 결과물이 지금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날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 129대인가 수출하는 걸로 나왔고, 작년에는 폴란드에 대박의 수출이 있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이 정전협정 기념일이 다가오는데 우리 대통령이 카츄샤로 갔다가 장진호 전투에서 희생된 사람 유해를 맞고 다 좋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돌이켜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결사적으로 6.25 전쟁을 막아내고 한미 방위조약을 정전협정을 하려고 할 때 길을 쓰고 방공포로 석방하면서까지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전을 하고도 방위조약 때문에 다시 전쟁을 치르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그 기반은 토대에서 박 대통령이 경제를 일으켰죠. 그때 북한이 박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돈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 베트남 파병하니까 북한은 기다렸듯이 침투작전을 하는데, 그거를 본스틸 유엔군 사령관과 박 대통령 정부가 막아내는 거죠. 그때 많은 전투가 치렀고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남북 모두, 미군도 많이 죽고. 그때 임진 스카우트라고 하는 이 지금 쉽게 하면 육군 사단마다 있는 수색대, 군단마다 있는 특공여단, 그런 개념 부대가 만들어서, 그 다음에 특수전 부대 같은 게 만들어져서 침투하는 게릴라를 잡는, 우리가 베트남이 안 되는 게 바로 2차 한국전쟁에서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승리는 68년도 9월 달에 있었던 파주 전투인데 거기는 흔적도 없다. 인민군 내려온 걸 전부 다 때려잡았는데 기념패도 없다. 육군은 참 그거 보면 답답해요. 파주 시장이 민주당 사람이라는데 적군묘지를 우대할 게 아니라 그런 거 딱 승전보 세워놓고 거기다 기념 희생된 사람들을 연평해전 우리 희생자처럼 동상들 세우고 추모하면은 우리가 훨씬 더 북한에 대해서 정신적 우위를 세우고 상무정신을 갖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정전협정인데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정전협정을 이렇게 잘 유지해오게 된 거는 정전을 통해서 전쟁이 멈췄고 한미 방위조약을 이승만 대통령이 길을 쓰고 받아냈기 때문에 다시 전쟁을 막을 수 있었고, 그럼에도 전쟁 시도가 게릴라 월남식으로 뒤집으려고 했는데 박 대통령하고 본스틸이 맞죠? 유엔군 사령관이 이 대침투 작전에 대한 거를 다 세우면서 막아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역사로 다시 찾아낼 필요가 있죠. 찾아내고 해야 됩니다. 문관연 박사가 이걸 참 정리를 잘 해줬어요. 본스틸 대령. 네. 당시 러스크 국무장관하고 육사 동기였기 때문에 문제를 쉽게 풀어갔습니다. 아마 이 양반도 나토에도 근무했기 때문에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월남전에서는 웨스트모어 대장이 베트콩 침투를 막지 못해서 거기도 르컨도 스쿨을 만들어 갖고 이 하는데 거긴 결론적으로 실패하지 않습니까? 본스틸 대장은 여기서 악타 스쿨을 만들어 갖고 이 카츄샤 중심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부대를 만들어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 1군단부터 해서 5분대 기조 만들고 수색대도 강화시키고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특공여단이니 특전사니 이런 게 본격화돼서 이제 대게릴라전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정전협정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7월 27일 맞으셔갖고요. 굉장히 더운 날인데 70년 전에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 정전협정과 상호방위협정, 그 다음에 2차 한국전쟁을 막아낸 본스틸 유엔군 사령관과 그때 희생된 우리 한미 장병,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이 단안, 그리고 방위산업 시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북한이 7월 27일 공개하는 신무기에 대해서만 와 하지 마시고 우리도 죽을둥살둥하면서 이렇게 생존해 왔구나 하고 정전협정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겼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